제주도에 들어갔던 돈의 5배가 이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중. 경제권을 거의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히 독한 나라네. 전략을 바꿨어요.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상금 걸린 거 하나, 최근에 걸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오늘 방송에서 가장 알찬 얘기. 평상시에는 별로 안 알찬. 너무너무 확 와닿네. 로드뷰로 떠나는 랜선 동기행.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곳. 어디죠, 교수님? 차이나타운입니다.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은 기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역사 탐방하러 가는 곳입니다. 기원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통상적으로 차이나타운 하면 중국인들이 자연적으로 집성해서 사는 공간들이 차이나타운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인천 차이나타운하고 부산 차이나타운하고 원산 차이나타운은 사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서 2000년대 들어서 여기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목적 아래 이름을, 그전에 여기가 소장님 설림동인가 뭐 그랬었죠? 예, 맞아요. 설림동. 예, 그랬는데 이걸 차이나타운으로 우리가 바꾼 겁니다. 예. 그런데 역사는 깊어요. 그렇죠. 135년 됐어요. 135년. 네. 우리가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그 엄청난 현금 자금이 대거 몰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주도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는 지금 중국 자본금이 싹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느냐? 이 인천. 제주도에 들어갔던 돈의 5배가 이 지역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중. 한국감정원에서 그 작년에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상가 거래된 걸 봤더니 728채를 중국인들이 구입했어요. 1,700억이 넘죠. 1,700억. 예. 9개월 동안에 인천 지역에 중국 자본금이 1,700억이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금액이.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그렇죠. 9개월 동안. 사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한국 땅에 아주 뭐라 할까요? 애환이 많아요. 화교가 그 나라의 경제권을 거의 장악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는 사실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중국 자본, 화교들이 활개를 칠 수 없었느냐? 그동안 철저히 중국인들이 땅을 사는 걸 우리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아, 제한이 있었습니다. 제한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냐면요. 거주지로서는 제가 정확한 평수는 기억 안 나는데요. 우리 작가님이 지금 찾아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평수 이하로만 살 수 있게 해놨고요. 보셨죠? 깜짝 놀랐죠? 정말 작은 평수네요. 아, 깜짝 놀랐어요, 저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중식당은 거의 90% 가까이가 화교가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을 또 몰아내기 위해서 그 당시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외국인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상업활동을 하려면 최대 평수가 50평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아직도 있나요, 그 법이? 아니면 지금도 없어졌죠, 옛날에. 예. 그래서 더 심한 것은 그렇게 영업을 굳이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단연간 영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영업 연수에 따라서 세율을 올려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상당히 독한 나라네. 독한 나라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자본이 활기를 치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고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것도 막아왔다. 아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해방 이후 중식당 중에서 가장 초고급 중식당, 중화요리집인데 거기가 한 400평 정도 됐고요. 건물로 따지면 1, 2, 3층 다 중식당이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롯데호텔 부지가 딱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금싸라기 땅에 진작부터 화교가 식당 열거나 양복점 열거나 호떡집 하거나 하고 있어서 바로 이런 법률적 제한 때문에 전부 땅을 빼앗기다시피 해서 외지로 나간 거예요. 화교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고 그래요. 앉은 자리 풀이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독하게 해서. 네, 독하다. 네, 아주. 자, 그래서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조금 더 가보면은 이제 고개를 들어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화요리 이제 중화요리 삼거리라고 그러죠. 아유, 정말 중화요리집 많네. 네. 다 비슷한 업종들이 같이 있는 게 참 많잖아요. 과연 어떻게 보세요? 입지적으로 그게 유리한 건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렇게 먹자골목이 중복되는 메뉴가 밀집돼 있다.
저는 밀집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중국집을 냈는데 원장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그 가게 망하게 하고 내가 선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밀집돼 있는 데서는 우리가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뭐 정말 사람이 많이 줄 서 있으면은 기다리기 짜증나서 그 근접한 데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실력이 떨어진 사람은 이런 데서 좀 주워 먹는 영업도 괜찮고. 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처에서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실력도 없으면은 제가 중국 요리에 실력이 없는 건 맞지만 하여튼 좀 이득을 좀 볼 수 있다. 원래는 이렇게 직접 효과가 높은 업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구 골목이라든가 가전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들인데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물건들이 고관여 제품입니다. 가구 골목이라는 데 모여 있으면 사람들은 한 곳 보려고 저기 가는 게 아니라 글로 오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는 모여 있는 게 오히려 옆에 가게의 매출을 뺏기는 것보다도 손님이 유발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요. 그랬는데 솔직히 먹을 거는 왜 모여 있는지 몰랐는데 소장님 설명 듣고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실력이 안 되면 저는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중집된 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말이에요. 그나마 맛없어도 네. 왜 맛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맛있게 만들 거예요. 또 왜 중국집 가면은 우리가 이 쿠키 알죠. 알죠? 깨 부시면은 깨면은 뭐 쪽지 나오는 안에 거. 쪽지 나오는 거. 네. 포춘 쿠키. 포춘 쿠키. 그거 하는 맛이 있었는데 이 포춘 쿠키라는 게 제가 알기에 중국 요리가 아닌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포춘 쿠키가 기원이 됐던 것은 오히려 중국인들이 진출했던 미국 서부 지역에서 중식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중국 본토에서는 없었어요. 이게 그럼 요리라고 표현은 뭐하지만 미국 음식인가요? 미국의 뭐 후식 아니면 재미거리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저런 게 있죠. 우리 게임 회사들도 이 비슷한 마케팅으로 내가 얼마 주고 게임 아이템을 사면은 탁 열었을 때 마치 복권처럼 정말 좋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걸 많이 사니까 게임 회사 직원들 너희도 월급을 그런 포춘 박스로 받아라. 포춘 그렇죠? 까면은 어떨 때 1,000만 원인데 이달은 10만 원일 수 있는 10만 원. 그래서 한번 이제 만약에 10,000원어치 질렀는데 1,000원어치 나면 화나니까 이제 그렇게 어떤 군 구매했었을 때 그 구매로 인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매출을 올립니다. 치토스라는 과자가 있어요. 그 치토스를 사면 그 안에 따조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있었죠. 따죠. 그런데 아이들 가만히 보면요, 초등학생들은 이 따조를 모으는 열풍이 불어가지고 치토스를 먹는 게 아니라 따조만 하고 치토스는 엄마 줘버리는 거야. 엄마 먹어 하면서. 그런데 이 제조사 입장에선 처음에는 모든 치토스 안에 따조를 집어넣었다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떨 때는 치토스 안에 따조가 없는 치토스가 있었어요. 사기. 그게 아니라 섞는 거죠. 없는 것도 있고 따조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치토스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치토스를 샀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네.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치토스 이렇게 먹고 싶을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옛날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치토스에 따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눌러봤거든요. 질소가 빵빵해가지고 눌러지지가 않아. 질소를 사는 거예요. 과자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봉투는 2만 원인데 내용물은 예민급밖에 안 되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질소의 친구였다. 뭐 그게 있고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차우나타운인데요. 우회전이랍니다. 뒤로 하네요. 여기죠. 또 아니에요? 원장님, 저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저 어렸을 때도 있을까 말까 했던 그런 가게인데 부티크가 있어요. 모던 부티크, 의상 대여점이 있는데 단일 시장으로 시장 규모가 제일 큰 게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의약품 시장. 두 번째, 영화, 그 다음에 음반 컨텐츠 시장. 세 번째, 패션 시장. 네 번째, 자동차 시장. 어딜 것 같으세요? 자동차. 정답은 패션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 같은 경우는 옷이 낡아서 다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패션 업계에서 이렇게 유행을 잡고 바꾸고 그래서 멀쩡한 옷이 있는데도 또 사게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자, 그럼 우리가 이 차이나타운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지금 이런 데가 보이거든요. 이게 제가 조사해본 바에 따르면은 일본 제1은행
이었대요 옛날에. 이런 옛날 물건들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옛날 물건이요. 물건 또는 건물 또는 뭐 하여튼 옛날 거를 무조건 버리시면 안 돼요. 옛날 건물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물 그렇죠. 건물도 버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근현대 문화유산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목돈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상금 걸린 거 하나 최근에 걸린 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자국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서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10개가 안 돼요. 우리나라 사용하고 있죠. 예, 대부분 MS 워드나 이런 걸로 네. 다 가버린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래 한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래 한글 1.0 초판 그 플로피 디스크로 된 거 잠깐만.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예전에. 이 아래 한글 초판,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초판에 대해서 우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현상금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되는데 이 완벽한 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이 옛날 구닥다리 이거를 현상금 5천만 원씩 걸고 지금 찾아 헤매고 있고요. 이것들을 지금 다 보존하면 언젠가는 이것처럼 목돈이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옛날 물건들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했던 그 게임 세이브 파일을 안 버리고 있어요. 뭔가요? 어떤 게임인가요? 아주 옛날 게임. 한국 게 아니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네. 방금 전에 그 이제 은행을 지나 옆에를 딱 보면은 여기 조그만 건물이 있는데 이게 화장실이랍니다. 네. 우리나라가 제지 업계에서 굉장히 선진국 중에 하나고 네. 그래서 아마 제지 생산량도 세계 5위 정도로 오를 정도로 굉장히 제지 업계 강국이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컴퓨터가 막 나오니까 앞으로는 책을 잘 안 볼 것 같고 신문도 잘 안 볼 것 같으니까 제지업은 다 끝났다. 이거 사양 산업이다. 아이고. 종이 산업은 착각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책도 안 보고 종이책도 안 보고 그렇죠. 이거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프린트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 용지 시장이 열리더니 그래도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보니까 이것도 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커머스 시대가 열리면서 주문을 배달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배달 용기 포장을 전부 다 종이로. 전부 다 종이로 해놓은 거예요. 골판지 같은 거.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제지 산업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맞네. 오늘 방송에서 가장 알찬 얘기했어요. 정말 평상시에는 별로 안 할. 너무너무 확 와닿네요. 얘들의 주가가 정말로 많이 올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무 많이 펴지네. 나무가 많이 나온 거예요? 나무가 많이 또 많이 또 힘들어졌어요. 심으시니까 우리 강산 푸르게 이렇게. 제가 이거 지나가다가 쭉쭉 보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이게 대한통운의 창고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대한통운이 일제시대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뭐 남아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때 당시부터의 이제 창고 건물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커머스 그러면은 이커머스 자체보다도 그 배달 물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물류 기업들의 가치가 정말 오르고 있는 시대가 돼서 물류에 보면은 이 물류 허브 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 그래서 물건을 다 모은 다음에 새벽에 다 모은 다음에 그 수많은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모여갖고 그 물건을 각자 위치에 간 다음에 쫙 퍼져나가는 또 이 물류센터를 만드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고 규모도 뭐 어마무지해지고 물류 창고로 수도권에 임대를 들어가려면은 엄청난 임대료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익률은 3%대 미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땅을 사서 물류 창고를 지어놓으면은 거기에 임대료 자체는 거의 수익률이 6% 이상. 그러니까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국내 물류 창고를 구입을 해서 네. 그 임대료를 받는. 사실은 이 물류센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하고 월마트에서 똑같이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오는 배송 시간이 큰 차이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마존은 지난 뭐 십수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어떤 주기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대해서 전부 DB화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앤드류 아저씨는 6개월마다 이 면도기를 하나씩 주문하네. 6개월이 지난 즈음에 앤드류 아저씨 집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에 그 면도기를 미리 갖다 놓는 거죠. 미리 갖다 놓는. 그렇죠. 그러면 앤드류 아저씨가 주문하자마자
아마존에서는 다음 날이나 금방 오는데 월마트는 뭐 일주일이고 3,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공장에서 이제 그때 배송을 그때 해야 배송을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는 아마존을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요즘에 또 언택트라 그래서 이 물류 기업들, 특히 이커머스 기업들이나 뭐 많죠, 우리나라도. 언택트 기업들이 정말 가격도 많이 올랐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이 될 거면은 뭐 이런 물류 기업들 기업이요? 네. 투자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전문가시잖아요. 질문을 그 선수를 치시면은 그 대본에 그 질문은 저한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로 인한 질병 자체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완화가 되겠지만 그로 인해서 생긴 변화는 생각보다 안 돌아올 수도 있다. 그게 우리의 일종의 문화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가 잡게 되면은 뭐 현재 변화에 잘 올라탄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물류 창고를 지나서 나오면은 출근해요. 출근해요. 오늘도 인천 차이나타운 두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제적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방송, 다음엔 더 훌륭한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이겁니까?